우리가 회계 이론에 대한 내용을 접근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회계 이론으로서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될 내용을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 봤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하면서 발생되는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는 거래라고 할 겁니다. 자, 이러한 거래를 간단하게 요약하는 걸 우리는 분계라 하는데요. 이렇게 분계 과정을 거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러한 보고서가 재무제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작성된 재무제표는 이를 필요로 하는 정보 이용자들에게 제공을 하는 이러한 흐름을 우리는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회계 업무는 이렇게 되겠죠. 아주 거시적으로 넓게 보면은 기업 활동에서 발생된 거래 내용을 분계를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렇게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정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회계 업무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발생된 거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을 분계라 합니다. 자, 분계. 거래를 원인과 결과로 나누어서 정리하는 것을 분계라 하는데요. 자, 여기서는 분계하는 방법은 복식부기법에 의해서 분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복식부기법은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 이렇게 해서 왼쪽에는 거래의 결과를, 오른쪽에는 거래의 원인을 기록하는 이러한 이제 왼쪽, 오른쪽, 차변, 대변으로 구분해서 내용을 정리하는 이제 이런 방법을 우리는 복식부기법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거래 내용을 차변과 대변에 구분해서 정리할 때 거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이제 명칭을 우리는 사용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 거래가 어떤 계정에 속하느냐, 이거부터 먼저 구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거래 내용을 분계할 때 사용하는 명칭은 계정과 과목. 계정은 우리가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자본 계정, 수익 계정, 비용 계정, 이렇게 5개 계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 계정별로 거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명칭을 우리는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과목이라 합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거래 내용을 분계할 때 적용해야 될 그러한 규정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GAAP.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으로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정하고 있고, 또 일반 기업회계 기준과 중소기업회계 기준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은 이제 상장된 그러한 이제 기업으로서 아무래도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면서 통용이 돼야만이 어떨까요?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는데 용이하겠죠. 그런 경우에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적용을 해서 분계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국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국내용이다 이러면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래 내용을 복식부기법에 의해서 분계를 한다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복식부기 원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을 차변이라 하고 오른쪽을 대변이라 하고 있죠. 왼쪽 차변이라고 하는 것은 차입하는 쪽이라 이래서 차변을 사용합니다. 자, 오른쪽
대는 뭐냐면 대여하는 쪽이라는 얘기죠. 대여하는 쪽, 빌려주는 쪽이죠. 예, 이렇게 해서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해서 먼저 회계의 거래 내용을 정리할 때 사용하는 계정 5가지를 자리 배치를 하는 겁니다. 자, 회사에 자금이 제일 먼저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계정은 어떤 계정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느냐 하면은 자본이라는 계정을 통해서 자금이 들어오게 된다. 예, 두 번째는 부채라는 계정을 통해서 자금이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우리가 이제 수익 활동, 판매를 해서 그 수익이 발생함으로써 자금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은 대여하는 쪽이라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원천이 되는 그러한 부분을 기록하는 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자금 조달이 되는 통로가 되는 계정은 자본 계정과 부채 계정, 수익 계정을 통해서 기업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방법에 이런 계정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 자금은 회사에서 일단 보관을 하게 되겠죠. 예, 보관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산. 근데 이렇게 보관하고 있던 자산도 언젠가는 사용을 하게 되겠죠. 사용을 하게 되면은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는 조달된 자금이 운용되는 형태가 되는 계정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과 비용.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개 계정을 이러한 자금 조달의 원천이 되는 계정과 조달된 자금의 운영 형태를 나타내는 계정으로 기준을 두고 배치를 하니까 대변에는 부채, 자본, 수익, 차변에는 자산, 비용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산 계정은 차변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 계정 차변에 표시가 된다 이러면은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자산 계정에 대변에 표시가 된다 이러면은 이 자산이 감소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채 계정과 자본 계정은 자금 조달 계정으로서 자금 조달 계정이었죠. 그래서 이 대변에 배치가 되었는데 이 대변에서는 부채와 자본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채 계정, 자본 계정도 차변에 표시가 되면은 감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계정, 왜 여기 와 있는지 금방 파악하셨죠? 그리고 비용, 차변의 비용 발생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식부기 원리가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했는데요. 모든 거래는 이렇게 차변과 대변, 이러한 계정이 서로 연결시켜서 요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식부기법에 의한 분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 내용을 분계를 할 때 사용하는 계정과 그 계정 과목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계정을 우리 5개의 계정으로 구분했었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계정. 자, 먼저 이러한 계정을 우리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는데 먼저 자산과 부채 계정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 1년 이후 이렇게 해서 1년 이내를 유동이라 하고 1년 이후를 비유동이라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먼저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나열을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이를 우리는 유동성 배열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해서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를 시킬 수 있거나 비용화, 즉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유동자산, 1년 이후 장기간에 걸쳐서 현금화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을 비유동자산이라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유동자산은 다시 현금화 또는 비용화 시키는 데 있어서 추가 비용이 소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된다 하면은 당좌자산, 추가 비용이 소요가 된다 하면은 재고자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당좌 자산은 빨리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재고 자산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자산으로서 반드시 추가 비용이 소요가 되고 생산 과정을 거쳐야만이 판매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을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비유동자산은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업무용 자산인데 업무용 자산 중에서도 실제 형체가 있는 자산을 유형자산, 형체가 없는 그런 자산을 무형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투자자산,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을 기타 비유동자산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때 투자자산과 기타 비유동자산의 개념을 비교해서 좀 정리를 해본다라면은, 투자자산은 기간이 경과하면 가치의 변동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기타 비유동자산은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가치의 변동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으로 표시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채는 자산과 마찬가지로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한다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될 부채를 유동부채, 1년 이후 장기간에 걸쳐서 상환해야 될 부채를 비유동부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본 계정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냐면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거냐, 아니면은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거냐. 예,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주주도 거래처도 아닌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주주하고의 거래에서 발생된 부분을 우리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으로 구분해서 표시를 하고 있고,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부분은 수익 비용 활동을 통해서 그 결과가 모아지는 부분이 바로 이익잉여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익 비용 계정을 통해서 남는 부분을 이익잉여금, 수익 비용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결손금, 예, 손실을 말하겠죠. 예,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자본 계정은 주주와의 거래인가, 주주 이외의 자와의 거래인가,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은 영업 활동에서 발생된 수익 비용인지, 영업 외적인 활동에서 발생된 수익 비용인지, 예, 영업 활동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기준에 의해서 구분하는데, 영업 활동에서 발생된 수익을 우리는 일반 영리 기업에서는 매출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영업 외적인 활동에서 발생된 수익을 영업외 수익, 이렇게 두 가지로만 구분하고 있죠. 예. 그다음 비용은 영업 활동에서 발생된 비용을 매출 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 이 두 가지가 영업 활동에서 발생된 비용입니다. 그리고 영업 외적인 활동에서 발생된 비용,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영업 활동의 영업 비용으로서 매출 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 이 두 가지가 영업 비용이 되겠고요. 영업의 비용, 그리고 마지막 법인세 비용, 따로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거래 내용을 분개를 할 때 이 거래 내용이, 거래가 어디에 어느 계정에 속하는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될 건데, 이때 사용되는 계정에 대한 분류와 이 현황을 살펴봤습니다.